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시리즈 세 번째, 네덜란드는 어떻게 바다의 패권을 잡았나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최근 발간된 책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가 제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고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다 유튜브 구독해 주시는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국과 스페인의 패권 이야기를 다뤄봤었는데 이번엔 네덜란드입니다. 약 100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거친 끝에 네덜란드는 1600년대 초반 세계바다의 패권을 잡는 데 성공해 나갑니다. 특히 향신료 제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육두구라든가 정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때 유럽 사람들이 식사할 때 언제나 필수로 넣어야 먹어야 되는, 또 더 나가서 내가 좀 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꼭 이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한테 면이 서는 그런 식재료들이 있었는데, 이 식재료가 유럽에 굉장히 희소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고추나 정향이나 육두구 같은 다양한 향신료들은 대부분 아시아의 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생산하는 지역의 농민들은 얼마 안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인도 상인 거쳐 아라비아 성인을 거쳐서 그 다음에 베네치아를 통해 유럽에 들어오게 될 때는 같은 무게의 은보다 비쌌다라고 하니 얼마나 가치가 뛰어 올랐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 향신료가 나는 섬, 그 섬을 네덜란드가 직접 지배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네덜란드 패권에 있어서의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어디냐? 여기입니다. 몰루카 제도라는 지역이 딱 보이는데요. 발리 섬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자카르타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자카르타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또 발리까지 여행 가기도 하는데, 이 몰루카 제도까지 가야 향신료가 낫다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동부에 있는 섬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지역이 네덜란드 패권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귀한 향신료가 나는 곳을 도대체 어떻게 독점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와서 그 향신료 못 가져가게, 씨앗도 통제하고 다른 나라로 나무를 반출 못하게 철저하게 막고, 그리고 이런 씨앗들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원천 배제시키는, 결국은 폭력밖에 없습니다. 바다를 제압할 수 있는 요지에다가 포대를 건설하고 지속적으로 경쟁자를 내쫓아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먼 곳으로 배를 보내서 요새를 건설하며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농사를 지으며 가공해서 일정 수량만 매년 독점적으로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함대를 구성해서 운반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결국 이 많은 돈을 부담한 곳이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가 되겠습니다. VOC라고 하죠. 동인도 회사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되는데요. 일단 동인도 회사 이전에는 모든 기업은 무한 책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사장님이 지급 보증 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사업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재산 날리고 알거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채무를 갚기 위해서 감옥 생활하거나 노예가 되는 일도 빈번했죠. 그러나 대항해 시대가 열린 다음에 1, 2년 단위도 아니죠. 저 사업을 하려면 수년, 십수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긴 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개개인이 한다? 아이고, 그럼 날아가면 되지 않냐? 이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유한 책임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 회사 망하면 포기하면 되는 그런 유한 책임을 기본으로 해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게 바로 주식회사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왜 이게 발생했느냐?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네덜란드가 바다를 간척해서 메워 만든 땅이다 보니까 바다에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영주랑 장원이 세상을 통제하고 여기에 이제 교회, 교황 또는 세속적인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굉장히 닫힌 세계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세계,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라는 식의 주식회사 시스템이 떠오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실행에 옮길 수는 없죠. 두 번째,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나긴 독립전쟁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6세기 말부터 이어졌던 독립전쟁 때문에 도대체 네덜란드 정부가 선단을 구성해서 세계의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은 너무나 잘 알지만 해군을 거길 보낼 여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네덜란드 정부는 해외 시장을 육성하게 되는데, 그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나서기보다 모험심 넘치는 네덜란드의 사람들을 독려해서 야, 우리 한번 해보자. 나라도 지원해줄게.
이런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동인도 회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쟁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동인도 회사는 군대도 가지고 있었고 조선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총칼로 상대를 위협해 무역하는 일종의 군산복합제의 시조가 바로 어디다? 동인도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초대 주주가 몇 명이다? 1143명.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자신의 돈을 축적해서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부유했다? 하나 더 있죠.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이런 투자에 나설 그죠? 동기가 충분했다라는 거죠. 영국이 1688년 명예혁명을 일으키기 훨씬 이전이었던 1600년대 초반에 동인도 회사가 출범할 정도로 네덜란드의 금융 패권이 먼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네덜란드 정부도 이 회사 처음 만들 때는 걱정이 많았대요. 일단 동인도 회사 처음에 만들어진 정관에 따르면 21년 뒤 청산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렇긴커녕 200년 이어졌죠. 더 나아가서 동인도 회사의 설립자들은 투자를 꺼린 사람이 많을까 싶어가지고 10년 단위로 중간전산해서 배당도 주고 아니면 청산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고 번성하고 용성하다 보니 200년에 걸친 기나긴 세월 동안 동인도 회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주가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100년 사이에 벌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602년에 시작해서 저런 가격의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 중간에 크게 한번 빠지는 거 보이세요? 튤립 버블입니다. 튤립 버블이 발생하면서 네덜란드 경제가 굉장히 충격받으면서 저때부터 패권을 잃어가기 시작했지만 동인도 회사라는 현대적인 그리고 아주 참신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을 또 배당으로 국민들에게 배분해 주는 과정에서 네덜란드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블은 붕괴되었으나 네덜란드의 금융 패권, 재해권은 적어도 1600년대 말까지는 이어졌다. 그리고 그 재해권은 명예혁명 이후에 네덜란드에서 수출했던 임금님 한 분 계셨죠. 오렌지공 윌리엄이 이끄는 영국에 의해서 결국 1700년대는 영국의 바다 패권의 시대로 변화하게 되는 걸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도 있고 또 흥미로운 대목이 이 부분에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